저는 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하는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얼마 안가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저희 세 식구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남편은 덩치도 좋고 누구보다 건강하다고 자부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들이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결국엔 뇌종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어요. 저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 옆에서 최선을 다해 간호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 치료를 받고 수술까지 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2년간의 힘든 투병 생활 끝에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이럴 때 제 곁에서 힘이 되어준 건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대신 이제는 제가 엄마 곁에서 힘이 되어드릴게요. 앞으로 힘들겠지만 저희끼리 의지하면서 잘 버텨봐요. 아들은 남편을 닮아 키도 크고 인물도 덩치도 좋았습니다. 게다가 공부까지 잘했어요. 크게 신경 써주지 못했는데도 뭐든지 알아서 잘했고 명문대학교에 떡하니 합격하고 졸업한 뒤에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회사에도 들어갔어요. 제 삶에서 유일한 자랑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아들은 사회에서 자리를 잡자 저는 슬슬 아들의 결혼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연애를 한다거나 사귀는 여자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이런 제 걱정을 알고 있기라도 한 듯 아들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한테도 꼭 소개를 해주고 싶다면서 집으로 그 여자를 초대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는 유독 마른 몸에 부모님도 안 계시고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남동생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어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며느리감이 제 성에 차지는 않았습니다. 건강해 보이지도 않았고 가정 환경이 많이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의 여자친구는 제게 잘 보이려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그 모습이 예뻐 보였고 결국엔 둘의 결혼을 허락했죠.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 여애는 결혼하고 초반에는 주말마다 자주 찾아오기도 하더니 점점 발길을 끊었습니다. 둘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고 얼굴도 보고 싶어서 연락을 하면 아들은 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얼른 전화를 끊으려고 하기 바빴습니다. 뭔가 안 좋은 기분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결국 말하지 않은 채 아들 내외의 집으로 찾아갔고 1년 전과는 다르게 살이 쭉 빠져 얼굴이 반쪽이 되어버린 아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호진아, 너 얼굴이 이게 뭐니? 왜 이렇게 살이 빠진 거야? 설마 어디 아프니? 아니에요, 엄마. 저 괜찮아요. 요즘 살이 너무 많이 찐 것 같아서 일부러 뺀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러나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병간호하면서 아픈 사람들을 많이 봐왔기에 아들의 얼굴만 보더라도 어딘가 안 좋다는 걸 단박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고 며느리고 저에게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탐정에게 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대체 무슨 사정이 있길래 저렇게 살이 빠진 건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경악스러운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그리고 속상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결국엔 가장 먼저 생각나고 찾게 되는 건 가족이라는 존재 같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편하게 와서 쉴 수 있고 그 안에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안식처 역시 가족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가정을 꾸리고 싶었고
제 나이 23살. 마침내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시장에서 백반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당연히 가게 일을 도와드리게 됐어요. 어머니는 식당에서 쓰는 모든 재료를 시장 안에서 해결했고, 그 중에는 한 생선 가게가 있었습니다. 형제끼리 아버지가 하시던 생선 가게를 물려받아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 어머니는 그 집에서 생선을 사다 음식을 만들고는 하셨어요. 미자야, 너 얼른 가서 생선 좀 사와라. 생선이 벌써 떨어졌어요? 그러게, 오늘 유독 생선구이를 찾는 손님이 많네. 가서 구이할 것 좀 사와라.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그 가게에 가보니 형제 중에 동생이 저를 반겨줬어요. 오늘은 따님이 오셨네요? 네, 엄마가 바빠서 대신 왔어요. 오늘은 뭐가 좋아요? 오늘은 고등어가 신선한 게 괜찮아요. 이거 가져가셔서 구이도 하고 조림도 하면 맛있을 겁니다. 드릴까요? 네, 그럼 고등어랑 바지락도 좀 주세요. 바지락은 국물 낼 때 쓰시는 거죠? 그거는 그냥 서비스로 드릴게요. 아니에요. 돈 받으셔야죠. 저번에도 조기 몇 마리 더 주셨잖아요. 단골인데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가져가세요. 그러면 이따가 형님이랑 같이 점심 드시러 오세요. 저도 서비스 챙겨드릴게요. 저는 엄마 식당에서 일하면서 생선가게 형제 중 동생인 둘째와도 얼굴을 틈에 지냈습니다. 형제 중 첫째는 이미 결혼을 했었고, 둘째는 저와 비슷한 또래라서 언젠가 한 번은 어머니께서 넌지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미자야, 너 혹시 생선가게 둘째랑 만나고 그러는 사이냐? 네? 아니요, 그냥 가게 주인이랑 손님이죠. 요즘에 너랑 그 청년이랑 친하게 지내니까 물어본 건데 왜 이렇게 놀라? 더 수상하게. 근데 미자야, 너도 슬슬 결혼 생각해야 할 나이잖아. 엄마는 그 둘째가 참 괜찮더라. 덩치도 좋고 성실하고 그리고 살갑잖아. 그런 사람이 남편으로는 최고야, 최고. 엄마, 그 사람이랑은 아무 사이가 아니라니까 왜 이러실까? 어머, 얘, 남녀 사이는 장담 못하는 거야. 아무튼 엄마는 그 생선가게 둘째 청년이랑 네가 잘해봤으면 좋겠어. 그런데 시장에 있는 처녀 총각이 저랑 생선가게 둘째뿐인지 엄마뿐만 아니라 주변 상가 어르신들도 저희를 엮지 못해 안달이었어요. 저희를 보기만 하면 생선가게 총각 어떠냐, 백반집 딸 어떠냐 하면서 이어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아무런 감정이 없다가도 계속 주변에서 엮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달리 보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건 저 혼자만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언젠가부터 그 사람 역시 제가 가게에 가면 이것저것 챙겨주기 시작하더라고요. 미자 씨 오셨어요? 네. 오늘은 뭐가 좋아요? 오늘은 갈치도 좋고, 삼치도 좋고, 미자 씨, 제가 드릴 게 있는데요. 이거 아까 과일 가게 갔다가, 미자 씨 생각나서 산 딸기예요. 이거 좋아하시죠? 이 비싼 걸 그냥 어떻게 받아요? 에이, 아니에요. 가져가서 어머니랑 같이 드세요. 자꾸 뭘 챙겨주는 게 고마워서 저는 보답도 할 겸 시장 밖에서 만나 밥을 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계기가 돼서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2년 뒤, 제 나이 25세 그 남자와 결혼해 남편으로 맞았습니다. 결혼하면서 남편은 형님과 함께하던 가게를 그만두고 다른 동네에 있는 시장에 작은 생선 가게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사를 도우려고 했으나 남편은 이런 저를 말리더라고요. 여보, 가게는 나 혼자 해도 돼. 우리 미자 씨는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맛있는 거 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그래요? 나도 당신 도와야죠. 당신 이런 일 한 번도 안 해봤잖아. 얼마나 힘든데. 나는 당신 행복하게 해주려고 결혼한 거지 고생시키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그리고 생선 팔다 보면 몸에서 비린내가 얼마나 심한지 알아? 그런 건 나 하나로도 충분해. 남편은 그렇게 저를 아껴줬습니다. 그렇다고 집에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저는 매일매일 점심 도시락을 싸서 가게로 나갔습니다. 저희는 시장에서도 인꼬 부부로 소문이 났고 결혼한 지 5개월쯤 됐을 때 기쁜 소식이 찾아왔어요. 제가 임신을 한 거였습니다.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에 남편은 누구보다 기뻐했어요. 비린내 때문에 입덧이 심할까봐 걱정도 했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가 효자인지 입덧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달 후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남편을 닮아서인지 태어날 때부터 우량하였고 남들보다 키도 컸어요. 그런데 아이를 더 낳고 싶은 제 소망과는 달리 이상하게 아들이 태어난 뒤부터는 임신을 하려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 우진이 하나만 있어도 충분해. 그러니까 둘째 가지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맙시다. 생기면 좋은 거고 안 생겨도 괜찮고 이렇게 우리 세 식구로도 행복하잖아. 당신은 안 그래? 남편이 그렇게 말해주니 안심이 됐고 남편 내조와 아이 뒷바라지를 하며 10여 년이 넘게 가정주부로 살았습니다. 저희 부부의 자랑은 당연히 하나뿐인 아들 우진이였습니다. 특별히 신경 써준 것도 없었는데 우진이는 또래보다 건장하고 공부까지 잘했거든요. 시험을 보면 거의 모든 과목에서 100점을 맞아올 정도였습니다. 시험을 본 날이면 골목 저기서부터 우진이의 신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이번 시험에서 또 1등 했어요. 정말? 잘했다, 우진아. 아휴, 어디서 이런 게 나왔을까? 엄마, 아빠는 언제 오세요? 아빠한테도 얼른 말씀드리고 싶은데.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더니 남편이 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우진아, 아빠 왔다. 아빠, 저 오늘 시험 성적 나왔는데 보세요. 저 또 1등 했어요. 뭐? 1등? 또 1등을 했어? 이야, 우리 아들 잘했어. 여보, 오늘 저녁 하지마. 우리도 오랜만에 외식합시다. 우진아, 고기 좋지? 갑시다. 성실하고 다정한 남편과 건강하고 공부 잘하는 아들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우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 되었고 가족 다 같이 아들의 졸업식에 갈 생각에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즈음부터 남편이 유독 피곤해하는 게 보였습니다. 우진 엄마, 혹시 집에 두통약 있어? 두통약이요? 어디 있을 건데. 잠시만요. 찾아줄게요. 근데 별일이네. 당신이 약을 다 찾고 말이에요. 결혼하고 처음이에요. 그래?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런가? 머리가 자주 아파. 자, 여기 두통약이요. 일단 이거 먹고 그래도 계속 아프면 병원 한번 가봐요. 당신이 우리 집 가장인데 건강관리 잘해야죠. 오늘 점심으로 뭐 먹고 싶은 거 없어요? 만들어 갈게요. 입맛도 별로 없네. 그냥 당신이 알아서 싸워. 그럼 나 가볼게. 남편은 저랑 결혼하고 나서도 감기나 몸살 한번 앓은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약을 찾으니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특별히 평소에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으로만 도시락을 싸서 가기로 향했습니다. 여보, 저 왔어요. 두통은 어때요? 좀 괜찮아요? 약 먹었더니 아침보다는 괜찮아. 걱정 많이 했지? 한 번도 아픈 적 없던 사람이 약을 찾으니까 놀라긴 했죠. 배고프죠? 오늘 당신이 좋아하는 거 많이 해왔으니까 밥부터 먹어요. 하지만 남편은 먹는 게 영 시원찮았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못 먹어요? 그러게. 속이 좀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두고 가면 내가 배고플 때 알아서 먹을게. 알겠어요. 그러면 이따가 남기지 말고 다 먹어요. 도시락은 일단 치워둘게요. 펼쳤던 도시락을 정리하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입을 막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가게 구석으로 달려갔습니다. 놀라서 따라갔더니 남편이 구역질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남편의 등을 두드려주는 것뿐이었습니다.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모습은 처음이라 저 역시도 너무 놀랐어요. 여보, 그만 두드려도 돼. 이제 괜찮아. 오진 아빠 왜 이래요? 진짜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질 않나? 토하지를 않나? 이러지 말고 지금 당장 나랑 병원부터 가봐요. 네? 병원은 무슨... 아무래도 체한 것 같아. 체하면 머리도 아프고 이렇게 토하기도 하잖아. 체한 거는 소화제 먹으면 금방 나으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이 됐지만 남편은 자신은 건강하다면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일도 힘들고 나이도 들어서 몸이 허해서 그런가 싶어서 한의원에 가서 약도 지어서 먹였고 음식에도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했지만 남편은 그때마다 괜찮다면서 병원 가기를 거부했어요. 그러다 결국엔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의 도시락을 싸서 시장에 있는 가게에 들렀어요. 가게 한편에 자리를 잡고 만들어 온 도시락을 펴고 있는데 갑자기 손님이 사장님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쳐다보니 시장 바닥에 쓰러져 버린 남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뭘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달려가서 쓰러진 남편의 몸을 안았어요. 여보, 우진 아빠 왜 이래요? 정신 좀 차려봐요, 여보. 여기요, 119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시장에 있는 손님들의 도움으로 남편은 금방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손발이 덜덜 떨리고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잃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의 손을 잡았을 때 그때야 남편이 예전보다 많이 야유였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제발 큰 병이 아니기만을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응급실에 와서 이것저것 검사를 받고 몇 시간이 지난 뒤에야 의사에게서
남편의 상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기 보호자님 되시죠? 남편분이 최근에 두통이나 구토감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네, 그랬어요. 남편은 체한 것 같다고만 했었는데. 왜요? 심각한 병인가요? 놀라지 마시고 들으세요. 남편분은 지금 뇌종양입니다. 진행도 어느 정도 된 상황입니다. 뇌종양이라는 세 글자를 듣자 눈앞이 캄캄해졌고 말도 더듬게 되더라고요. 그게 지금 무슨 뇌종양이요? 아니, 우리 남편이 왜... 이 정도면 몸에 마비감도 왔을 텐데 그런 말씀은 없으셨나요? 네,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남편 그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뇌종양이라니 그럴 리 없어요. 남편의 상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그동안 머리가 아프고 자꾸 구토를 한 이유가 뇌종양 때문이었던 겁니다. 손발도 자주 저렸는데 생선을 썰다 보면 그럴 때도 종종 있었기에 그것까지는 저한테 말을 안 했던 거고요. 행복했던 저희 가족에게 들이온 첫 번째 고난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병명을 들었을 때부터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오히려 이런 저를 위로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진작 당신 말 듣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야 했는데 내가 병을 키웠네. 당신이 왜 미안해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당신이 그렇게 고집을 피웠어도 내가 데리고 갔어야 했었어요. 당신 아픈 거 다 내 탓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고집 피워서 안 간 건데. 여보, 만약 내가 잘못되면 당신이랑 우진이랑 둘이서도 충분히 살 수 있게 해놓고 갈 거니까 너무 걱정 마. 여보,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수술하면 괜찮아질 수 있어요. 내가 당신 이대로는 안 보낼 거야. 그러니까 나 믿고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말아요. 나랑 같이 우리 우진이 대학교 가는 것도 보고 결혼하고 손주도 낳는 거 봐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늦게 발견한 나머지 수술하기에도 좋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남편을 이대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고 혼신의 힘을 다해 남편을 옆에서 간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아들한테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막 중학생이 되었는데 남편을 데리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집을 비우는 날도 많아졌죠. 하지만 아들은 언제 이렇게 철이 들었는지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우진아, 엄마가 예전처럼 밥도 잘 못 해주고 너한테 신경도 많이 못 써줘서 너무 미안해.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빠가 아프신데 당연하죠. 저도 이제 다 컸어요. 알아서 밥도 잘 챙겨 먹을 수 있고 학교 다니는 것도 문제 없어요. 엄마는 저 신경 쓰지 마시고 아빠 병간호에만 집중하셔도 돼요. 그리고 엄마 건강도 챙기시고요. 아들은 남편이 아프고 난 뒤에 부쩍 커버린 것 같았어요. 어느새 듬직하게 자라서 제 옆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었죠. 아들이 그렇게 말해준 덕에 저는 남편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항암 치료였습니다. 한 번씩 치료를 하고 나면 온몸에 기운이 쏙 빠지는 것 같다고 했어요. 자신도 많이 지치는지 가끔씩은 이럴 바에는 차라리 얼른 죽고 싶다는 말도 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말할 때면
지금까지 버티고 있던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계단에서 앉아 혼자 펑펑 울고 있었는데 학교가 끝나고 온 아들에게 그 모습을 들켰습니다. 엄마, 왜 울고 계세요? 힘들어서 그래요? 우진아, 아니야.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닌데 엄마가 이렇게 울어요? 우진아, 너희 아빠가 차라리 죽고 싶댄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엄마도 힘들고 지쳐도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건데 그런 말 들을 때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아들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지만 저 역시도 그날은 마음이 약해져 있던 탓이었는지 아들 앞에서 울면서 넋두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뒤로 남편은 수술을 받게 됐지만 경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더 이상 뭘 어떻게 더 해봐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을 때 하루는 남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한테는 미안한 것밖에 없네. 우리 결혼할 때 내가 행복하기만 해준다고 장담을 했었는데 힘들게만 한 것 같아 미안해. 무슨 소리예요. 내가 당신 덕분에 얼마나 행복했는데. 아니야, 고생만 시켰지. 돈도 많이 못 벌어다 주고 아프기나 해서 당신 힘들게만 하고 못난 남편이랑 살아줘서 고마워. 왜 말을 그렇게 해요? 나한테 미안하고 고마우면 얼른 자리 털고 일어날 생각이나 해요. 나랑 약속했잖아요. 우리 우진이 대학교 가는 것도 보고 결혼하는 것도 보고 우진이가 자식 낳으면 손주도 봐주기로 했잖아요. 하지만 이런 제 말에 남편은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희미하게 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뇌종양 판정을 받고 2년을 고생만 한 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 옆에서 2년을 꼬박 병수발하면서도 몸도 마음도 힘들었지만 완치만 된다면야 다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들이 대학에 가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손자를 보는 것도 그 어느 약속 하나 지키지 못하고 저와 아들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집안의 가장은 제가 됐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하던 생선 가게를 정리하고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해서 아들을 뒷바라지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와 많은 게 달라졌지만 가장 크게 변한 건 건강에 대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남편을 뇌종양으로 보낸 뒤 저는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아끼는 사람들이 아파하는 것도 보고 싶지 않아서 유독 건강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은 건강한 편이었지만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몰랐기에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가고 난 뒤 아들은 유일한 저의 자랑이었습니다. 학원이나 과외 한 번 시켜준 적이 없는데도 공부를 잘했고 명문대학교에 입학해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증권회사에 들어갔습니다. 회사에 다닌 지 몇 개월 지났을 때 아들은 독립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 아무래도 자취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일도 많은데 1시간 넘게 출퇴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엄마, 괜찮으시죠? 그래, 안 그래도 그 생각했었다. 여기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긴 하지. 잠도 충분히 못 자고 말이야. 잠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엄마는 걱정 말고 너 편한 대로 해.
아들이 독립해서 나간 이후 부쩍 외롭긴 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조금 더 편하게 회사를 다닐 수 있으면 그걸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아들도 결혼할 나이가 됐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여자를 소개해 준 적이 없어서 엄마로서 살짝 조급한 마음도 생겼어요. 결혼할 여자가 없냐 물어보면 혹시라도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반찬 가게에 서 있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호진아,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무슨 일 있어? 아니, 뭐 꼭 일이 있어야만 전화하나? 엄마 뭐하고 계셨어요? 엄마는 지금 가게 있지. 우진이 너는? 점심시간인데 밥은 먹었어? 밥 잘 챙겨 먹어야 해. 그래야 아픈 데도 없고 건강한 거야. 알지? 네, 알아요. 근데 엄마, 혹시 이번 주말에 집에 계실 거예요? 주말에? 별다른 일은 없는데 왜 그래? 너 엄마한테 할 말 있지? 아이, 뭔데 그래? 얼른 얘기해봐. 그게 엄마, 그게 제가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요.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주말에 같이 가도 되죠? 당연하지. 아휴, 우진이 네가 드디어 여자친구를 소개해주는구나. 내가 그동안 너 스트레스 받을까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네가 결혼할 때가 됐는데도 아무런 말도 없어서 속으로 얼마나 초조했는 줄 아니? 아휴, 내 정신 좀 봐.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 아가씨가 좋아하는 음식 알려주면 엄마가 만들어둘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기대가 됐어요. 설레는 마음에 시장에서 장을 받아가 음식도 잔뜩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주말이 됐고 점심쯤에 아들이 여자친구와 함께 집에 왔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여기는 제 여자친구고 여긴 우리 엄마. 수진아, 인사드려. 어머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뭘 좋아하시는지 몰라서 꽃다발 사와봤어요.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친구의 첫인상은 솔직히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바짝 마른 몸에 인상도 조금 날카로워 보였거든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아들이 건강한 사람을 만나기를 바래왔었기에 마른 몸을 보자마자 어디 아픈 건 아닌지 걱정부터 됐습니다. 그래도 티는 낼 수 없어서 반갑게 맞아주었고 바로 밥을 먹었어요. 차린 게 별로 없지만 어서 들어요. 우진이가 갈비찜 좋아한다고 하길래 만들어봤는데 아휴, 그쪽 입에 맞을 줄은 모르겠네. 우진씨가 어머니 음식 솜씨가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차려주신 것도 다 맛있게 보여요. 잘 먹겠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는 먹는 것도 시원찮았습니다. 팍팍 먹었으면 했는데 새모이처럼 밥을 먹더라고요. 저렇게 먹으니까 살도 안 찌고 삐쩍 마른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꾸 그 앞으로 반찬을 가져다 줬어요. 왜 이렇게 말랐어? 많이 팍팍 먹어요. 이렇게 깨작대며 먹으니까 살로 안 가는 거야. 아, 우리 엄마 또 이러신다. 엄마, 수진이 건강해요. 이렇게 보여도 체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같이 등산하면 나는 헥헥대는데도 수진이는 멀쩡하다고요. 수진아, 네가 이해해. 엄마가 밥 많이 먹고 건강한 사람을 좋아해서 그래. 밥을 다 먹고 후식을 먹으면서 며느리감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면 알수록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었어요.
제가 대단한 며느리를 바라는 건 아니었지만 아들의 여자친구는 직업도 변변찮았고 양가 부모님께서도 일찍 돌아가셔서 가족이라고는 2살 터울의 남동생 하나뿐이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아들이 그간 고생하면서 자랐으니 결혼은 조금이라도 형편이 좋은 여자랑 했으면 했거든요. 그리고 아들 역시 학벌이나 직업, 외모까지 빠지는 게 없었기에 데리고 온 수진이라는 여자보다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했습니다. 그럼 지금 남동생이랑 둘이 살고 있는 거예요? 네, 남동생이 공부를 하고 싶어 해서 지금 대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 그럼 생활은 수진 씨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아휴, 동생 뒷바라지 하느라 힘들겠네.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서 힘들지 않아요. 동생이 취업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말렸거든요. 뒷바라지 할 테니까 박사까지는 따보자고요. 이런저런 대화를 하니 몇 시간이 흘러 있었고 아들은 여자친구를 바래다 준 뒤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왔니? 여자친구는 잘 갔어? 네. 근데 엄마, 수진이 어떠셨어요? 어? 뭐 그냥 착한 것 같더라. 그것뿐이에요? 엄마 혹시 수진이 마음에 안 드세요? 우진아, 솔직히 말하면 수진이가 쏙 마음에 드는 건 아니야. 엄마는 네가 더 환경이 좋은 여자를 만났으면 싶었어. 부모님도 다 살아계시고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여자를 만났으면 했는데 수진이는 집안 가장이나 다름없잖니. 그리고 무엇보다 애가 고생해서 그런지 건강해 보이지도 않고 말이야. 엄마가 어떤 걸 걱정하시는지 알겠지만 저 엄마 아들이잖아요. 그런 제가 만나는 사람인데 예쁘게 봐주시면 안 돼요? 수진이 진짜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아들이 그렇게까지 나오니 계속 반대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앞으로도 잘 사귀라는 말만 남겼죠. 그런데 그날 이후 아들의 여자친구가 제가 아는 반찬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자신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걸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아니, 수진 씨가 여긴 어쩐 일이에요? 어머니랑 친해지고 싶어서 우진 씨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말씀 편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 그래. 수진이는 밥은 먹었니? 아니요. 어머니도 아직 식사 전이시죠?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2번째 만난 며느리감은 예전보다 훨씬 밝은 모습이었고 살가웠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 될 사람을 처음 만난다는 생각에 잔뜩 긴장을 해서 얼어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 저 정말 우진 씨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의 가족인 어머니한테도 잘 보이고 싶고요. 어머니 입장에서 제가 우진 씨한테 한참 모자라게 보일 거라는 거 알아요. 그래도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시면 우진 씨한테도 어머니한테도 잘할게요. 그날을 시작으로 수진이는 혼자 있는 저를 살뜰하게 챙겨줬습니다. 시간이 나면 일부러 서울에서 집까지 찾아와 밥도 같이 먹고 말 안 해도 필요한 걸 사다 주기도 했고 시장에도 함께 가줬습니다. 그동안 아들만 있어서 몰랐는데 수진이와 함께하며 딸과 함께하는 재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다 보니 별로였던 첫인상이 점점 사라지게 됐고 며느리감에도 정이 갔습니다.
저는 아들의 결혼을 흔쾌히 허락했고 몇 달 뒤 아들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들은 당연히 서울에 신혼집을 구했고 두 사람은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잘 사는지, 밥은 어떻게 해먹고 있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궁금했지만 먼저 아들을 장가 보냈던 친구들이 요즘은 집에 자주 찾아가고 전화하는 것도 시집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도 꼭 참고 일부러 거리를 두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아들 내외는 결혼 초반에는 주말마다 자주 찾아오더니 점점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1년이 지났을 무렵에는 얼굴을 본 것도 손에 꼽을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참다 제가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우진아, 왜 이렇게 연락이 힘들어? 잘 살고 있지? 수진이랑 언제 한번 집에 와서 밥이나 먹고 가. 얼굴 본 지도 오래됐잖니. 그게 엄마, 제가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요. 수진이도 일이 많아져서 신경을 못 썼나 봐요. 죄송해요. 저희 한가해지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들은 집에 온다고 했다가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약속을 취소하거나 얼굴을 보여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저는 아들 내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궁금했고 한편으로는 심하게 걱정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신혼집에 찾아가는 게 조심스러워 참았지만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아들의 얼굴도 볼 겸 말하지 않고 아들의 서울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집에 있던 아들과 며느리는 깜짝 놀란 눈치였어요. 엄마, 말씀도 없이 웬일이세요? 서울에 친구 모임 있어서 왔다가 너희 보고 싶어서 들러봤어. 너희가 너무 바빠서 찾아오지도 않으니 내가 와봐야지. 근데 우진아, 너 얼굴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요즘 살이 찐 것 같아서 일부러 뺐어요. 우리 엄마 이렇게 놀라실 정도면 너무 많이 뺐나 보다. 살이야 다시 찌우면 되니까 걱정 마세요. 오랜만에 본 아들의 살 빠진 모습에 저는 놀란 동시에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 몰래 며느리에게도 물어봤어요. 수진아, 솔직히 말해봐라. 우진이 어디 아픈 거냐? 아니에요, 어머님. 우진 씨 건강해요. 건강한 사람이 살이 저렇게 빠져? 우진 씨가 요즘에 일이 너무 많아서 잘 시간도 먹을 시간도 부족하긴 했어요. 제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어머니 죄송해요. 근데 우진 씨 건강에는 문제 없어요. 며느리 역시 괜찮다는 말밖에 하지 않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아들의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남편의 병간호를 하면서 아픈 사람들의 모습을 자주 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물어봐도 아들과 며느리에게서는 확실한 대답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사람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아는 친구에게 소개받은 탐정에게 아들 내외가 처한 상황이 어떤 건지 알아봐 달라고 했고 일주일 후 저는 경악할 만한 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저기 사모님, 의뢰하신 거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들 혹시 무슨 문제 있는 건가요? 여기 저희가 조사한 자료들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드님이 지금 많이 아프시더군요. 자세한 건 이 서류들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보고는 너무 놀란 나머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현재 간암 투병 중이었어요.
아픈 것 같다고 짐작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기에 모든 사실을 알고 난 뒤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날이 밝자마자 당장 아들이 치료를 하고 있다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들은 저를 보고 무척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여긴 어떻게 오신 거예요? 어떻게라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니. 우진이 너 아프다며, 간암이라며, 엄마한테는 끝까지 숨길 작정이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엄마한테는 바로 말을 했어야지. 혹시라도 너 잘못되면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그래? 아들을 마주하고 울지 않으려 했지만 살이 쪽 빠진 채 새까맣게 변해 있는 얼굴을 보자 눈물부터 터졌습니다. 저는 너무 속상하고 또 미안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기다리지만 말고 진작에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볼 걸 하는 후회가 들었죠. 저는 감정을 추스른 후에 침착하게 물어봤습니다. 우진아, 엄마한테 왜 말 안 한 거야? 정말 끝까지 숨기려고 했어? 그게 엄마가 많이 놀라실 것 같아서 그랬어요. 어릴 때 아버지 병간호 하시는 거 보면서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옆에서 다 봤는데 엄마한테 또 한 번 그런 고통을 겪게 하는 게 죄송하고 싫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중요한 일을 나만 모르는 게 말이 되니? 응? 아들은 그제야 제게 병을 왜 숨겼는지 털어놨습니다. 아들이 간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 7개월 전이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때 발견했어요. 다행히 초기에 종양 크기도 작고 제가 건강한 데다 젊어서 병원에서는 고주파 치료로 종양을 없애자고 했어요. 그때 수술은 잘 됐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게 몇 개월 전에 다시 재발한 거예요. 뭐? 재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병원에서는 뭐라고 했어? 의사 말로는 간을 절제하거나 이식을 받으면 된대요.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재발한 것도 빨리 발견했고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잘 따르면 완치도 가능하대요. 저를 안심시키려고 하는 건지 아들은 침착하게 말했지만 저는 걱정이 돼서 손까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아들은 그런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놀라실까봐 수술 잘 받고 몸이 괜찮아지면 그때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엄마, 근데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엄마 아들 이번에는 꼭 안치해서 예전처럼 건강했던 대로 돌아갈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까지 말하자 저는 조금이나마 안심이 됐습니다. 아들은 치료를 하기 위해서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둔 상태였어요. 그동안 생활비는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퇴직금 받은 것도 있고 보험 들어둔 것도 있었기에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병실에 몇 시간 동안이나 있었는데도 며느리는 코빼기 하나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녁 먹을 시간이 한참이나 지난 후에야 며느리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을 해뒀는지 제가 왔다는 걸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많이 놀라셨죠? 수진이 너 잠깐 나 좀 보자. 저는 며느리를 데리고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진이 너 우리 우진이 죽으면 그때야 나한테 말하려고 했니? 끝까지 숨기려고 했어? 어?
어머니, 그게 아니라 우진 씨가 어머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는 뭐가 그래서야. 아무리 남편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도 그러면 안 되지. 아휴, 됐다. 내가 너랑 무슨 말을 더 하겠니. 아휴. 저는 며느리의 얼굴도 더는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투병 생활을 돕기 위해 저는 반찬 가게를 닫고 짐을 챙겨 서울 아들 집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남편이 아프다는데도 병실이나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였다면 아픈 남편의 곁을 잠시라도 떠나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날도 많았고 통화가 안 되는 것도 부지기수였어요. 그런 며느리가 뭔가 수상쩍었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며느리가 남편의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저한테도 아들이 아프다는 사실을 숨겼거나 이런 틈을 타서 혹시나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TV만 봐도 그런 못된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들의 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했던 탐정에게 다시 한번 연락해서 이번에는 며느리가 대체 뭘 하고 다니는지 조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의뢰를 했던 탐정을 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우리 며느리 어떻던가요?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건 아니죠? 저기 사모님,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며느님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하다니요. 저희가 며칠 따라다녀 본 결과 며느님은 지금 아픈 아드님 대신 투잡까지 해가면서 돈을 벌고 있더라고요. 아침부터 오후까지는 마트에서 일하고 그 이후에는 식당에서, 그리고 가끔은 대리운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아드님이 아프셔서 회사를 그만두셨다고 하셨죠? 아무래도 그래서 며느님께서 대신 생활비며 모자란 병원비까지 다 벌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 말을 듣자 며느리에게 이상한 의심을 했던 게 너무나도 미안해졌습니다. 수진이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을 때 저는 정말 딸처럼 생각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남동생을 뒷바라지하며 살아왔으니 이제는 제가 친엄마처럼 아껴주겠다고 했었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런 상황이 되니 당장 며느리부터 의심한 게 너무 미안했죠. 생각해보면 아들 못지않게 며느리 역시 얼굴이 상해 있었고 안 그래도 마른 몸이 더 말라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이유가 아들 대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하고 있던 것 때문이었던 거죠. 탐정을 만나고 난 뒤 저는 오랜만에 잔뜩 시장을 봐서 아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며느리가 맛있게 잘 먹었던 음식을 만들었어요. 저녁 시간이 한참이나 지난 후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왔니?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너 기다리고 있었다. 밥은 먹었니? 아, 이제 먹으려고요. 어머니 들어가서 쉬세요. 아니다, 씻고 오렴. 내가 밥 차려줄게. 정말 오랜만에 며느리와 단둘이서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제가 좋아하는 반찬만 있네요. 수진아, 내가 미안하다.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미안하다뇨. 그때 우진이 아프다는 거 알고 너무 속상해서 너한테 너무 퍼부은 것 같다. 너도 많이 힘들 텐데 말이야.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그동안 나는 네가 아픈 남편 내팽개치고 혼자서 살 길 찾는 줄 알았다. 네? 아니, 어머니, 아니에요. 제가 우진 씨를 두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래, 안다 알아. 네가 우진이 대신해서 돈 벌려고 아침부터 밤까지 고생하는 거 다 안다. 아휴,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마른 애가 그동안 우진이 대신 일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어머니, 저 일하는 것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일하는 게 무슨 고생이에요. 우진 씨가 아픈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진 씨가 제 남편인데 아내인 제가 책임지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저 은근히 통뼈라서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이제 나도 너희 사정 다 알았으니 생활비 걱정은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먹여 살릴 거야. 안 되면 가게라도 팔면 되지. 그러니까 진작에 나한테도 우진이 아픈 거 말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어머니, 저도 우진 씨한테 다 들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아버지 병간호 하시면서 힘들고 슬퍼서 울던 모습도 많이 봤었대요. 그래서 그런 고통을 또 겪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그 부탁을 제가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그리고 저도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는 거 보고 싶지 않았고요. 저도 어머니 딸이잖아요. 그래, 우리 수진이도 내 딸이지. 우리 이제는 우진이 낳는 것만 생각하자. 그리고 수진이 너도 너무 무리하지 말거라. 이러다 너도 쓰러질까봐 겁난다. 내가 먼저 해봐서 아는데 병간호도 체력이 제일 중요하더라. 이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지? 그날 밤 저와 며느리는 그동안 서운했던 것도 다 잊고 다시 예전에 좋았던 고부 사이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들 내외와 함께 병원으로 갔고 의사에게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 같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설명했던 것처럼 재발은 했지만 절제술을 하면 충분히 완치가 가능했어요. 간 이식이 제일 확실한 방법이지만 기증자가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는 일이기에 절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의사에게서 차분하게 설명을 듣고 나자 그제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해야 할 일은 수술 날짜까지 우진이가 마음을 편하게 먹고 건강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에게 말했어요. 우진이도 수진이도 잘 듣거라. 너희는 내가 아는 게 걱정돼서 아프다는 사실을 숨겼다고 하지만 식구가 아프면 평생이라도 옆에서 간호할 수 있는 게 어미 마음이야. 너희도 나중에 자식 낳으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게 될 거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래. 의사 말대로 다행히 우진이도 아직 젊고 평소에도 아픈 곳이 없어서 수술 받으면 완치율이 높다고 하니까 우리 좋은 것만 생각하면서 치료 잘 받아보자. 아들은 간 절제술을 받기 위해 날짜를 잡았고 수술 전날 자고 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들은 별탈 없이 절제술을 받았고 다행히 예후도 좋아서 생각보다 빨리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아들의 병원 정기검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다 같이 의사를 만나러 갔고 그토록 원하던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저에게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모릅니다. 수술 후 몇 달 동안은 늘 마음 한켠에 불안이 가시지 않았고 아들이 미소를 지을 때조차
혹시 다시 아프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떨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나자 그동안 마음속에 눌러두었던 불안과 두려움이 스르르 녹아내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가족을 위해 맛있는 저녁을 차렸고 아들은 말했습니다. 여보, 그리고 엄마, 나 이제 정말 다 나았어요. 두 사람이 없었다면 훨씬 힘들었거나 버티지 못했을 거야. 나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사는 동안 내가 다 갚을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이 모든 일이 고통의 시간만은 아니었다는 것을요. 병이라는 건 잔인할 만큼 모든 걸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가족이라는 존재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게 해주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들의 병간호를 하면서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고 더 많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 모든 걸 함께 이겨낼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